예, 이번 시간에는 세무사랑 프로 원천징수라고 해서 교재 19페이지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원천징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징수를 진행함에 있어서 우리 근로소득부터 살펴볼 텐데 사원 등록에 관련되는 정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원천징수라고 이야기를 하면 원천징수는 기본적으로 그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소득자로부터 세액을 징수해서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가 원천징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소득자가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맞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 의무자가 세액을 미리 징수해서 납부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은 이걸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소득 지급자를 원천징수해야 된다라고 해서 우리는 원천징수 의무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한다라고 할 때 어떤 소득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자, 원천징수에 있어서는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굉장히 중요한데, 자, 개인일 때와 법인일 때가 조금 구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개인, 법인 구분은 소득자를 기준으로 개인, 법인을 구분을 합니다. 자, 소득자가 개인일 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사업연금, 기타소득. 자, 그 다음에 퇴직소득입니다. 퇴직소득. 자, 제가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소득들에 대해서 원천징수,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원천징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주된 내용을 설명드리려고 하는 부분, 여기 하나 빠졌네요. 근로소득이 지금 빠졌습니다. 근로 포함해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이 되는 부분이고, 이 근로소득을 중점으로 해서 연말정산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에 대한 과정들을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 다 정리되고 나면 이자, 배당, 사업, 기타, 퇴직소득에 대한 부분도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소득자가 법인인 경우에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대부분 다가 이자 소득만, 나머지 소득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소득들을 원천징수 언제 하느냐 하는 부분인데요. 지급할 때 하는 겁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한다라는 부분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 원천징수에 대해서는 기본 원칙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자한테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징수해서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달 10일까지이고요. 특례에 의해서 반기별 신고 납부도 있죠. 반기별 제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6월 달까지를 7월 10날까지, 7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를 다음 연도 1월 10날까지 신고 납부하는 반기별 납부와 매월 신고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원천징수가 진행되는 과정을 프로그램을 통해서 간략하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천징수 개념을 살펴봤고, 그 원천징수 제도가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세무사랑 프로라고 하는 부분은 회계관리, 부가가치세, 원천징수, 법인조정, 개인조정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원천징수 메뉴를 통해서 진행이 되는 부분이고요. 원천징수에 대한 그러니까 종류는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원천징수 실무, 그 다음에 사업소득,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을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두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자, 두 탭에서 근로소득과 관련되는 부분에 보시면 근로소득 관리와 퇴직소득, 일용직 근로소득 관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메뉴들은 우리 세무신고, 원천징수한 내용에 대한 세무신고
메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사업, 기타, 사회보험 관련되는 부분도 사업소득관리, 기타소득관리. 기타소득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타소득과 이자 배당소득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세무신고서류, 데이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 부분에 사회보험료 관련되는 신고 서식들이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근로소득 관련되는 부분과 사업, 기타소득 관련되는 부분 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원천징수 부분에 있어서 작업을 할 때 먼저 우리 교재 20페이지에 보시면 작업연도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작업연도라고 하는 부분은 그 세법상의 원천징수 의무는 연도별로 구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작업연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작업연도를 확인하는 방법은 상단 부분에 보시면 회사 코드 103번 코드에 주식회사 한라산이라고 하는 법인회사가 있고요. 회계 기수와 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2018, 원천 2018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요 원천 2018이라고 하는 부분이 작업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천징수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관리나 부가가치세 법인조정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하실 때 회계연도 및 작업연도를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원천징수를 2018년도 기준으로 원천징수 업무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도 마찬가지로 21페이지에 그 내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작업 연도를 변경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상단 부분에 있는 회계 연도 부분을 마우스 포인트를 두고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되면 기수 변경과 관련되는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천징수 작업 연도를 2017년도로 변경하겠다라고 할 때라든가 또는 2019년도로 변경하겠다, 이렇게 해서 변경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2017년도로 변경을 하게 되면 작업 연도가 원천징수가 2017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하고자 하는 연도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에 작업을 하셔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똑같은 메뉴로 기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죠? 기수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이 기수를 클릭하셔도 마찬가지로 기수 변경으로 해서 원천징수 작업 연도를 변경할 수 있다라는 부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2018년도 기준으로 우리 원천징수 작업 연도를 설정을 했다라고 하면, 자, 22페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부분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는 근로소득 관리에서 근로소득 관리에 있는 사원 등록부터 급여 자료 입력 등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교재에 보시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와 관련되는 업무를 우리 프로그램으로 진행해야 되는 이유라고 해서 뭐 몇 가지 제가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자, 원천징수 세액 계산에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되고 매월 비슷한 원천징수 업무가 반복되고, 또 사원의 인사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고, 연말정산 작업 시에 각종 공제사항이나 이중근로 합산 등의 업무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직업명세서 제출을 전자제출로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간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세무 프로그램을 통해서 업무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 세무사랑 프로의 원천징수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라고 하는 이 탭 두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근로소득의 사원 등록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원 등록은 우리 교재 23페이지에 사원 등록 자료 정보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사원 등록은 사원 등록에 등록된 자료들이 그러니까 소득 공제되는 인적 공제 사항과 국민연금 등의 4대 보험 관련 정보 등이 이제 입력되도록 되어 있는데요. 사원 등록의 자료 정보가 필요한 이유는 이렇게 등록된 자료들이 급여 입력 시에 소득세 계산이나 비과세 대상 소득 여부를 자동으로 판단해주는 요건들을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월 간이 세액표에 의한 소득세 계산 시에 적용되는 공제 대상 인원수 산출이라든가 또는 연말정산 시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 기타 소득공제 등에 대한
자료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기초 자료로 제공이 되고 있고요. 중도 퇴사자에 대한 정보라든가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 계산이나 뭐 이런 부분 쪽에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원 등록을 정확하게 좀 등록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원 등록에 등록된 정보는 2월 기능이 있기 때문에 2월 기능은 우리 원천징수 쪽에 보시면 사업 기타 사회보험 쪽으로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갔을 때 데이터 관리라고 하는 부분에 마감 후 2월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감을 하신 후에 마감해서 2월을 하게 되면 사원 등록과 관련되는 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정보들이 다음 연도로 2월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등록된 사원 정보는 사원 등록 정보는 다음 연도로 2월에서 동일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된 연도에 수정해서 사용만 하면 되기 때문에 처음에 등록하실 때 정확하게 등록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26페이지에 사원 등록의 입력 화면입니다. 자, 우리 사원 등록을 먼저 한번 보시면, 자, 사원 등록을 실행을 하시면 왼쪽에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인별로 기본사항과 부양가족명세 추가사항으로 이렇게 세 가지 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4번 성명 주민등록번호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4번은 직원의 회사 내부의 관리번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 부분은 회사에서 편의상 그 번호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주민등록번호 앞에 코드 번호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주민등록번호와 외국인 등록번호, 여권번호에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외국인인 경우에는 외국인이 국내에 들어와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2번으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아직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다라고 하면 여권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신 후에 기본사항으로 가게 되면 입사 연월일부터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사 연월일은 최초 회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 이 날부터 급여 상여금이나 퇴직금 계산 등의 시작일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번에 내국인, 외국인 국적, 주민거주, 거주 구분이라고 나와 있는 이 5번까지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6번에 거주지국 코드라고 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내국인인 경우, 즉 성명 옆에 주민등록번호로 입력이 된 경우에는 2번부터 6번까지는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민등록 쪽에서 외국인 등록번호로 입력을 하게 되면 3번 외국인 국적부터 시작해서 4번의 주민 구분이 외국인 등록번호로 자동으로 반영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거주 구분에서 거주자냐 비거주자냐, 또 거주지국 코드 관련되는 부분을 별도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인 등록번호를 입력을 하실 때에는 2번부터 6번까지도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7번에 국외 근로 제공입니다. 자, 이 부분은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서 비과세 적용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월 100만 원 비과세가 되고요. 원양이나 외항 또는 건설공사 쪽에 현장에 근무했던, 외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은 월 300만 원까지 비과세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면 한도별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다음 번은 8번입니다. 8번은 단일세율 적용인데,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 단일세율 적용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만약에 19%로 세금 내고 종료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단일세율 19%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외국법인 파견 근로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항공운송이나 건설업, 전문과학 기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직전과세 기간의 수익금액이 1,500억 이상이거나 자산규모 5천억 이상인 기업이 파견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근로대가의 총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파견 외국법인에게 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19%로 원천징수하도록 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해당이 될 때에는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생산직 여부가 되겠습니다. 생산직 여부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하는 부분인데요. 자, 생산직 업종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로 체크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야간 근로가 비과세되느냐,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여부를 체크하는 부분이고, 직전 연도 총급여 입력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직전 연도 총급여 관련되는 부분은 연간 2,500만 원, 직전 연도 2,500만 원 초과 이상을 따지는 부분입니다. 자, 일단은 자, 안기영 씨 같은 경우에 생산직 여부에 여로 체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서 비과세로 적용을 하고요. 전년도 총급여 부분이 나옵니다. 자, 전년도 총급여 부분은 우리 상단 부분에 보시면 F8 부양가족 불러오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는데 거기에 역삼각표가 붙어 있습니다. 자, 역삼각표를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SF8 전년도 총급여라고 해서 Shift F8 전년도 총급여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클릭을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총급여가 불려져 옵니다. 자, 이 부분은 전년도에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우리 화면에 보이는 직원 안기영 씨 같은 경우에 직전 연도에 우리가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세무사랑 프로로 연말정산을 했다라고 하면 전년도 급여가 자동으로 반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정보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생산직에 대한 비과세 적용 여부가 이미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야간근로 비과세 여부에서 여로 체크를 하더라도 전년도 급여가 9,300으로 2,500을 초과하게 되면 자동으로 불러오기를 통해서 하게 되면 야간 근로 비과세가 부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교재 28페이지에 8번에 국민연금 등에 대한 부분입니다. 12번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까지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기준소득월이나 표준보수월 월액을 등록을 하게 되면 그것과 관련되는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가 자동으로 급여 대장에 반영이 됩니다. 자, 우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실무상으로는 프로그램에 등록하기보다는 우리 사회보험 통합 징수 포털 사이트에서 실제 각 공단에서 고지되는 인별로 고지되는 정보를 확인해서 그 금액을 실제 납부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퇴사연월 해서 있습니다. 자, 퇴사연월은 직원의 퇴직 연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직접 그 직원이 회사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으면서 중간정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간정산을 할 때는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정산이라고 하는 구분에다가 정산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고요. 실제 퇴직을 했다라고 하면 16번에 퇴사연월을 입력해서 구분에 퇴직을 선택하고 정산일은 그러니까 퇴직금 계산하는 시점부터 종료일까지 이를 기준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16번 퇴사연월의 하단 부분에 있는 내용은 중간정산과 실제 퇴직한 시점을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탭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양가족 명세가 되겠습니다. 자, 직원별로 기본공제 대상자 및 추가공제 대상자의 정보를 등록하는 부분입니다. 또 이제 기본공제 대상자 중에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와 관련되는 부분도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누락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 연말정산 시에 사원 등록에다가 추가로 등록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 근로소득 탭에서 연말정산 관리에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에 보시면 사원별로 부양가족 명세를 등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부양가족별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과 관련되는 지출 내역을 등록을 하는데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부양가족을 추가로 등록하실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등록을 하게 되면 우리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 사원 등록에서 부양가족 명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사원 등록에 등록된 부양가족 명세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 쪽으로 연계가 되고 반대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에 부양가족에 등록된 추가로 등록된 정보가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에도 자동으로 연동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원 등록에 등록되어 있는 이러한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들이 우리 기본 정보들을 등록을 하실 때 좀 주의해야 되는 부분이 30페이지에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여기에 보시면 그 송창식 직원의 백나영 같은 경우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언제 등록하느냐 하면 나중에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을 할 때 사원 등록에 부양가족 명세에 대한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되는데 보험료라든가 의료비, 교육비 세액공제 부분이 추가로 적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부양가족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등록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양가족 부양가족 명세 등록과 관련해서 우리 이제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부분들이 인적공제에 있는 기본공제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공제와 관련되는 부분을 먼저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린 다음에 다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